한일 양국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2022 한일 국민 상호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지금 요 코너는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 파트너 겐론 MPO 간에 한일 양국 그 상호 인식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요. 그 여론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상당 부분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MBN 측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간추려서 이 코너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직접 대면으로 해서요, 1,000분씩 해서 2,000분의 그 여론을 조사를 한 것이고, 그 핵심적으로 몇 개만 좀 간추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대국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비중이 저 붉은빛이 일본 여론이고 푸른 선이 한국 여론인데, 일본 여론은 지난 10년 동안에 한 그 20%에서 30%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은 조금 더 낮은 포인트, 그러니까 한 12%에서 30% 정도, 31%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그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약간의 변곡은 있었습니다만은 대강 그 레인지 속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좋지 않은 인상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푸른 빛이 푸른 라인이 한국인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인상이 70%, 한 76%부터 시작을 해서 50%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50% 정도라서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은 가장 낮은 그런 수준에 와 있고, 일본 역시 한 그 55%에서 37%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현재가 4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포지션에 지금 있다. 따라서 지금 올해를 놓고 보면 일본의 경우는 호감도가 한 30%, 비호감도가 40%.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호감도가 30%, 비호감도가 한 5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그 우리가 많은 논의들을 이렇게 보면 2019년에 한일 양국이 굉장히 큰 갈등을 벌이면서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림을 보면 2012년, 2013년에는 19년 못지않게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일 양국 간의 그 위안부 문제가 그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지소미아가 결렬이 되고 한일 통화 스와프가 그 해소가 되고 또 한국 대통령이 독도 방문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나쁜 그 인상이 있었다가 그것이 서서히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는 한 두 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보면 19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난 한 7, 8년 동안에 이렇게 쭉 누적된 그런 그 상호 불신이 그 순간에 이렇게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그 함의는 19년에 그 시작이 됐던 그 징용 문제나 그 현금화 문제가 과거의 그 구조적인 문제의 이 표출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을 해결을 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연령별인데
보시면 한일 양국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젊은 층은 10대는 그 일본에 대해서 이 정도 호감을 갖고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 한 55%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고, 비호감은 뭐 굉장히 낮습니다. 그 완전히 반대로는 6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그 반대가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40대가 정확히 미디안 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대의 선호도가 전체 선호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별 이것을 보시면 결국은 10대, 20대, 30대는 상대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호감을 갖고 있고, 특히 10대, 20대는요. 그리고 40대가 중간인데 40대, 50대는 거의 변화가 없고, 양국 다 60대 이상에는 굉장히 큰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일 관계 혹은 한일 정부 간 관계는 40대의 한일 전체 평균을 대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60대를 대변을 하는 것인지, 양국에 그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그 규명을 해야 될 그런 그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여기서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 기후 변화, 환경 문제, 기술 이런 데서의 협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왼쪽은 역사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지향적 관계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B는 아까 정진석 대표께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협력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장 비관적인, 그림을 보시면 오렌지 속에 C가 가장 컸습니다. 20년까지. 그러나 지난 2년을 거치면서 한국을 보시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국민 여론이라는 게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그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대외 의식은 거의 수렴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 중국. 과거의 일본에서는 한국이 너무 친중적이지 않냐, 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이고 북한에 대한 위험식 인식이 너무 낮지 않, 비현실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여론조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지 국민 자체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고, 한미일의 삼각, 정확히는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국민들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한 70%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C,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니다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에서는 한국을 군사안보 파트너로서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추격을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큰 흐름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1 순서 한일 관계 현안과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세션 1에서는 네 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사회는 박대일 MBN 정치부장 겸 부국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함께 손열 연구원장님께서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치 리더 함께 하셨습니다. 타게다 료타 이란 의원 연맹 간사장님, 그리고 윤호중 한일 의원 연맹 간사장님, 이렇게 해서 총 네 분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참 가까운 이웃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갈등과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아왔습니다. 그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 세션 1 순서에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네 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네, 세션 1 순서 진행은 박대일 부국장님과 함께 손열 연구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요, 바로 세션 1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대일 부국장님 이제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저 MBN 정치부장입니다. 이런 시간에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타케다 료타 간사장님, 그리고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션은 박대일 부장님과 제가 그 공동 사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쓰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팔로우업으로 박대일 부장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4개에서 5개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현안으로 저희에게 와 있는 강제동원 관련 해법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는 사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쳐 있다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2년이 넘게 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양국 정부 간에 이게 의견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현안인 강제동원 관련 그리고 현금화 관련 해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타케다 간사장님 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윤호중 간사장님 이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まずはじめに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한 오멘 간사장 타케다 료타입니다. 반갑습니다.今いただきましたご質問についてでありますけども、現在両国の実務者間で熱心な解決策が協議を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す。先ほどからいろいろお話ありましたように、両国の問題、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や慰安婦問題等厳しい状況には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先般ユン大統領、そしてまたパク・チン大臣とも共有できたことですけれども、この問題を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は共通の認識を持っております。また喫緊の課題であります労働者問題に関してでありますけれども、万が一韓国国内訴訟において差し押さえられている日本企業の資産が現金化され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今せっかく両国の皆様方が知恵を絞ってこの解決策を協議している中で、こうした努力というものが非常に生かされなくなってくる深刻な状況に
陥ってしまう可能性が出てまいります。何としてもこの問題だけは避け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先月、ニューヨークの国連総会において、日韓首脳間の懇談でも外相レベルを含め現在行われている外交当局間の協議を加速化するよう指示することで一致された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またこれを受けまして先日10月の11日になりますけれども、担当局長間でも協議が実施された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して、私どもとしては今後の進展に大いなる期待をいたしたい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윤관 사장님, 네, 인터뷰 네. 드립니다. 예, 저는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일 간의 현안과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을 놓고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MBN 이동원 대표님,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원의 손열 원장님 비롯해서 모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한일 양국 정부가 바뀌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 징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식상함을 느끼실 정도로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국회에서도 또 한일 이란 의원연맹 수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만 국민과 피해자의 이해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해결책으로서는 충분한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현재 한일 양국 정부, 특히 외교 당국자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은 그 테이블 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가 되기로는 대위 변제 방식이라든가 또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 이런 방식들이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이 물밑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피해자 국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국회에서는 더욱이 더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번 이 강제동원 노동자 판결 문제는 우리 한일 관계가 불완전한 토대 위에 놓여져 왔는데 그 불완전한 토대에 대해 한국의 사법부가 이 한일 양국 정부에 내어준 숙제라는 점입니다. 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한일 협정은 그것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들을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이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정신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인식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실 그 지난 10년간 이 한일 양국 정부의 그 당국자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이 역사 인식의 후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치 못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한국의 사법부가 그 불완전한 토대를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내렸던 이 판결 내용을 충분히 이 한일 양국 정부가 받아 안고 그것에 이 합당한 그런 그 해법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합당한 해법의 방향은 이 국제 사회의 이 오랫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 강화해 나가는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의 피해자와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일본 정부의 이 확고한 이 역사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부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먼저 그 윤호중 의원님께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만 해도 북한의 도발이 또 있었고, 근데 그 북한에서는 우리 한미일 그 훈련항구에 대해서 반발의 차원이다 이렇게 총참모부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그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그래서 이 중국 또는 북한의 그 중국은 잠재적인 위협이겠고 그 북한은 그 현실적인 위협인데, 여기에 또 대응하려면 또 한미일 그 군사 동맹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당장 급한 게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인데, 또 그렇다고 이 과거사 문제를 갖다가 딱 덮어놓고 또 갈 수도 없는 좀 미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믹스해서 그 우리 정부가 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지, 네, 그것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군사 동맹이 아니라 군사 협력을 말씀하시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한미일 3국 간에는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니고요. 예, 그 안보 협력 관계입니다. 한일 간에는 그리고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만, 이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뭐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한미일뿐만 아니라 남북이 그동안 이 합의하고 이 추구해온 이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불가피한 일이고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또는 안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이 외교적인 이 대화에 있어서의 협력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전쟁이 격화되고 이런 가운데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으면서 사실 21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인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20세기의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 질서가 과거의 냉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난 20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 있었던 그 세계 대전 시기에 이 그 열전 이 갈등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다시 이 동북아시아가 미중러 죄송합니다. 북중러 이 한미일 이런 그 양극으로 나뉘어져서 신냉전 체제로 이 고착화가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또는 북한이든 이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외교적 군사적인 목적일 수 있다. 그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미일 3국은 이 동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고요. 그 부분에 일테면 이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현재 한일 간에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다케다 류타 간사장을 비롯해서 일본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대화와 토론을 해본 결과로는 우리 양국의 국회의 이 노력에 의해서 이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케다 그 의원께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분들 개개인을 만났을 때는 다 좋은 분이다. 근데 정작 이런 그 과거사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는 그 좀 약간 의외인 반응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왔고, 근데 지금 아까 그 손열 원장님께서 그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를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뭐 완전한 호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반감은 갖지 않고 있고 한데 그 일본 내에서는 또 그 젊은층들 이제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될 뭐 20대 30대 그분들은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뭐 그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또 그 경청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若い方々が日本の若い世代が韓国に対してどういう気持ちを持っているのか大人気です韓国という国は若い世代にとってさまざまなアーティストであったり食事であったり特に女性においては韓国ドラマを大変愛されている方が多いそうした文化的な交流を通じて本当に日本と韓国の距離というものは短くなったしコロナ禍で、ビザが必要になったり金浦羽田便がなくなったり各地方と韓国との航空便がなくなったりして本当に多くの皆さん方が残念がっておりましたし
なぜ早くビザを必要としない状況を作れないのかという抗議が殺到したぐらいに、皆さん韓国を訪問したいという方が多くなりました。今私前任日本国の総務大臣をしておりました。総務大臣っていうのはいろいろな仕事を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通信放送の仕事も携わっておりました。で今スマートフォンの誕生によって本当に世の中がもう変わ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全く昔の価値観と今の価値観は違いますし、そしてこの情報のスピード、これによって世界が本当に一つ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で若い方々に難しい話をしたら、今更何言ってんのっていう答えが返ってくる分野ってたくさん存在してくると思うんです。とにかくもうこのスピードに我々は追っかけていくのが精一杯な、今すべての国々の方々は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おられ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ですから我々は未来志向という言葉っていうのをよく使いますが、何が大事かといえば、今から日韓関係、日本を支える子どもたち、韓国を作っていく子どもたち、この北東アジアを守っていく子どもたち、そして世界の子どもたちにどういった国を残せるか、どういった日韓関係を残せるか、このことをしっかり我々は仕事をしていくことが未来志向になるんではないかなと考えております。若い方々にはさらに韓国を理解していただくように、韓国の良さについて我々も PR をし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そしてぜひとも韓国の皆様方にも、さらに日本の若い方々が韓国と親交を深め、韓国が好きにな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日本が好きにな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うした環境というものを作り上げていただく、そのことに我々は全力を挙げて取り組んでいく、それが一番重要な未来志向に関する考え方であろうか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장의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필요한데, 그 해법이 일종의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금석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그 전향적으로 변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긴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당면한 그 징용에 대한 해법을 별도로 어떤 노력을 한일 양국 간에 경주를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고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한일 양국 간에 벌여야 할 노력에 대해서 사실 좀 전에 우리 다케다 간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도 저희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합동 간사회의를 하면서 합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올해 이 합동 총회를 서울에서 이제 11월 초에 열기로 한 것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한일 간의 이 비자를 조속히 면제하자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 한일 양국 간의 민간 교류가 상당히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직전 상황을 보면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편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 양국을 오간 숫자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1000만 이상 교류를 하는 시기가 조금 늦춰졌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양국 국민들은 서로 오프라인으로 오갈 수 없는 그 아쉬움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소를 해왔습니다. 이 뭐 넷플릭스라든가 또는 뭐 다른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이 서로 이 문화를 즐기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오고 계신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난 11일부터 비자 면제가 되고 앞으로 조속히 또 서울 도쿄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지방 도시, 일본의 지방 도시 간에도 이 셔틀 운행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한일 간의 교류는 아마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치권이 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한일 간의 이 난제를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1월 초에 이 제50 그러니까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일의원연맹과 이란의원연맹이 합동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총회를 계기로 해서도 이 민간 교류, 국민 간의 이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무역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무역 규제는 한일 양국 간에 오히려 저는 손해를 끼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불필요하게 한일 양국이 신경을 소모하고 또 경제력을 소모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타케다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무역 규제 그 이슈를 지금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さまざまな問題がある中で、今後の日韓関係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ども、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いかに若い世代の方々が行き来をするか、どれだけ往来の頻度かですね、これが増えれば増えるほど日韓関係の関係というものは改善されていくものと私は信じております。でむしろ政治的ないろんな懸案事項がその素晴らしい両国間の若い世代の交流の足かせになるようなことだけは絶対に避け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さらに若い世代の方々が日韓交流をさまざまな分野でできるように、むしろしっかりとした環境整備に努めていく、これが今からの我々の責任ではないかなと考え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で先ほどからいろいろと安全保障の問題等についても触れられましたけども、もはやもう今の時代、一国平和主義、一国だけで平和主義を訴えたところで安定的な地域づくりはできません。ウクライナ情勢見てもしかり、今我々は日本は日本の立場で、韓国は韓国の立場で、この地域に対する責任というものを共有し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時代だと思うんです。価値観を同じくする国が今からは情報の時代です。そして宇宙の時代です。すべて時代が変わった中におって、連携してこの地域の平和と安定を図っていくことの重要性というものをこれ認識していく。そのためにはそれぞれがどういう役割を演じ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議論していく。そしてそれを現実化していく。そうした力強いパートナーシップ関係というものを築き上げていく必要があ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今先ほどありましたけども、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の件だとか、中国も軍事的にかなり帯同しております。そして日本の隣国はロシアがあります。この地域の平和と安定を考えた上で、日韓というものの連携がなくしては、地域の安定というのは実現できないわけですから、私はそういう大局観を見ながらの国際的責任を共有することで、日韓関係を強固にしていくことが、今からは両国の友好にさらにつなが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また輸出管理の話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安全保障の観点からこの管理というもの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に実施したものであって、日本政府において韓国側の輸出管理の状況などを総合的に評価しながら、その実効性を見極めながら運用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また先ほど安全保障の話しましたけれども、両国はお互い少子高齢化に悩まされておりますし、またエネルギーの安定的な確保や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社会の構築など、多くの共通課題というものもこれ経済的に抱え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この二国間の問題が克服されて、さらに未来に向けて日韓関係が発展していくことを私自身も期待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 부장님. 네. 저 윤호정 의원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해치유재단 지금 청산 절차에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당시에 피해자의 의향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호 공감대 또 국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의 변제 뭐 얘기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한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를 일본이 직접 그 일본이나 일본 기업이 우리한테 직접 그 배상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정부가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민주당에서는 이 정부의 대의 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것 이상으로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일 간에 토론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을 물어보셔서 예,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첫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입장을 실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대의 변제 방식이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 피해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얘는 나름대로 뭐 조건이라고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좀 더 가해자 측에 뭐랄까요, 이 전향적인 그 역사 인식이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테면 그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한국 사법부가 판결했던 방식, 또는 이전에 한일 정부 간에 합의되었던 뭐 위안부의 경우에는 합의되었던 방식, 이런 방식을 이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행에 있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충분히 일테면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피해자들에게 그 해법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이를테면 좀 더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또 그런 역사 인식이 앞으로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일테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의 역사 인식,
또는 그 이전서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이 언명해 왔던 이 역사 인식들이 또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분명하게 밝혔던 역사 인식, 이런 역사 인식이 결코 후퇴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뭐 전쟁할 수 있는 동북아가 아니라 이 평화 지향의 협력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이 피해자 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많은 이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간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 한일 문제가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때마다 한국의 그 정치 상황 또 일본의 정치 상황이 서로 맞물려서 이게 어떤 뭐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렇게 딱 양측의 양국의 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해법 마련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냉전 시대를 보면 소독이나 영국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로서의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협력을 할 건 많이 협력을 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소독이든 영국이든 그 국가 안에서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뭐 소독이면 소독이 영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 공통된 인식 그 중심이 있어서 그 이런 국가들이 협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그 앞으로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중수적인 세력이 지금 뭐 형성이 돼 있는지 예,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예. ヨーロッパの状況について、一つの例を出されました。ヨーロッパ、ドイツとイギリス、ご承知のように北大西洋条約機構 NATO、やはり一番地域の平和と安定、安全保障の面での連携が一番強い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してもう一方ではヨーロッパ全体の経済の連携、こうしたものが過去に比べて連携というものを強化にしてい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これは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日本と韓国も同じなんです。日本と韓国がしっかり連携してそれぞれの国が責任を果たしてこの地域との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というものを作り上げるために我々はしっかりとした責任を果たすんだというこの共通の概念があれば私は十分に日韓関係というのは強固にさらに発展していくものと信じておりますし、そしてヨーロッパの例に見るように経済的に見ましても日韓はもう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にあります。経済でもできる協力をどんどんする、技術開発でも世界に冠たるものにしていく、両国の長所というものを合わせてさらにそれを世界にアピールしていく、そうした関係を築き上げればさらに日韓関係は深くなることと思っております。また政権が変われば外交はこれは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けども、外交というものは継続性というものが求められます。これを失ってしまえば国際社会での信用というものが得ら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であるからこそ日韓韓日議員連盟はそれぞれの政党が独立した議員連盟ではありません。日本の場合でも全ての政党がこの議員連盟に加わっております。どういう政権になろうともしっかりとした外交の継続性というものが担保とされる体制というものは今後も政治の責任としてしっかりと持ち続けていく、これが重要であろうかと思ってお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은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저희 그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입니다. 먼저 타케다 의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한 70%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 국민들은 보면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상당히 그 유보적인 입장이 다수고 서로 간의 그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 지지도는 한 30%,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저희가 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한국에서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곧 나올 그 일본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타케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 점을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윤호중 의원님께 지금 일본에서의 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을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타케다 의원님 부탁드릴게요. 日本、世論調査っていうのはもう皆さんご承知と思いますよ。その各社そしてまた聞き方によってかなり差が出てくるも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おおむね日本の世論調査ではもっと日本は防衛力を強化すべきだという意見が7割を超えました。で戦後日本っていうのはその防衛というものに対して非常に神経質になっていましたけども、あれだけ北朝鮮が日本に向かってミサイルを撃ってくる、そして我々の今この瞬間でも地球上では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紛争が起きている、そうした状況を現実的なものと国民が捉えてきているのが現在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で亡くなられた安倍首相もよく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も、やはり自分の国は自分で守るんだということが当然独立国としてのこれが考え方であると。じゃあ今の日本の防衛力だけで本当に自分の国が守れるのかと。日本は憲法で決められております。絶対に自分から攻めない、よその国を攻めたりしないということは憲法で縛られております。攻撃をしない、自らからは。しかしながら攻撃が受けたときは、これはどこの国にも与えられた自然権という一つの防衛、自己防衛というものを、これはしっかりと果たし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で今までやってまいりました。しかし今、弾道ミサイルが出てきました。世界秩序も不安定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防衛に関する科学技術の能力もこれ進展してまいりました。その時に撃たれるまで、攻撃されるまで待っておるのかといったら、国民の生命と財産は日本を守っていけなくなってきたんです。国民の生命と財産を守るということは、専守防衛論の中でも十分に可能な概念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我々は今、改めてこの日本を取り巻く厳しい安全保障環境の中で、改めて我が国の国民の生命と財産を守るために何をすべきかということを議論し、守るための方策については選択肢を排除しないということで議論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네, 감사합니다. 윤 의원님. 네. 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제 그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한 평화헌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적기지 공격 능력 부유와 같은 그런 이제 안보 정책상의 이 전환을 추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 봐서도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또 나아가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일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실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아직 그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 이 민주주의가 이 인류 평화의 좋은 해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민주주의 국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외 관계, 안보 정책은 대단히 이 절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일찍이 이제 칸트도 영구 평화론을 통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 또 이 정권 정치 체제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어느 한 나라 또는 몇 개 나라의 판단으로 이 좌지우지하려 할 경우에는 역시 계속 평화가 깨지고 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칸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양차 대전을 거친 후에 국가연합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미일 삼국이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나 이 방식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또 국제 기구를 통한 이런 절제된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소신이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본 국민이 선택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나 우리 국민이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일본의 어떤 이 침략을 받아봤던 이런 이 주변국으로서는 다소간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 때문에 보다 더 이 진일보된 역사 인식 속에서 이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이 평화헌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일테면은 이 인류사적인 유산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어떨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